NHL 2016-2017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애너하임 덕스를 제치고 팀 창단 첫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피츠버그 펭귄스가 7차전 끝에 오타와 세너터스를 꺾고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는데요. 피츠버그와 내슈빌의 마지막 승부만이 남아있습니다.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웨덴이 결승에서 캐나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는 3년 연속 우승이 좌절됐고 러시아는 2년 연속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97회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5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 박힘찬 PD 돌아왔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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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예. 요즘 출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창 비시즌 때 벌어놔야 시즌 때 또 쓰기 때문에 돈 벌러 출장 다니는 거군요. 네, 유지를 하려면은 열심히 살아야죠. 역시 네. 현실적인 문제가 큽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한 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영 좋지 않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 결과를 보니까 이현숙 기자님이 조금 민망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나자마자 풀이 주고 있어서 예,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오타와도 지고 러시아도 지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의 댓글이 또 있어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팟빵 댓글 보겠는데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자주 오시네요. 요새 감사합니다. 5월 23일 서부 컨파에서 덕스가 떨어졌네요. 애너하임 팬이시죠? 이렇게 아쉽게 올 시즌 마감했습니다. 손상호 기자님의 예상이 맞았다고 내심 저주로 덕스가 올라가길 바랬는데 김태범 아나운서님 괜히 죄송합니다. 덕스 가자고 해서요 하셨네요. 아니요, 뭐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네. 뭐 내시빌이 우승하면 되죠. 저희가 뭐 이걸로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 NHL 코리아의 비하인더넷 96회 게시글을 보고 코발충님이 손상호 기자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NHL 코리아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죠? 네. 어떤 커뮤니티죠? 예, 그냥 NHL 좋아하시는 한국의 분들이 모인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로 알고 있고요. 예, 이현숙 기자님도 활동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예. 한 2-3년 정도 안 했던 것 같네요. 거기 손상호 기자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예, 그리고 것 같은데. 뭐 게시판 운영 쪽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코발축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손상호 기자님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려주시고 분석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존경했었다고 하시네요. 이현숙 기자님, 박힘찬 PD님, 김태범 아나운서님 NHL 코리아 아이디 있냐고 물으셨는데 뭐 이현숙 기자님 있는 것 같고 박힘찬 PD는 아이디 있으세요? 예, 저도 초창기 때 가입을 했었던 기억만 있고요. 네. 예, 한 2번 들어갔나요? 자주는 못 들어가고 있죠. 네, 저도 옛날에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별로 안 들어가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녹음 일정이 일정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매주 잘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97회인데 1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100회 특집으로 정모 한번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셨네요. 세 분 모두 시간 내시기 힘드시겠지만요. 금요일 토요일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모? 예, 뭐 김찬 PD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 80여 회쯤 넘어왔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죠. 저희가 100회 특집 때 뭐를 진짜 특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대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뭐 선수분들이야 뭐 자주 이제 방송에 찾아뵙고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정작 팬분들하고 얘기 나눠본 적은 저희가 없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비하인더넷 팬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소규모일 때 한번 모셔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가 항상 스튜디오를 뭐 대여를 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 공간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뭐 한 서너 분 정도 모셔놓고 같이 이런저런 두런두런 하키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예, 100개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공지를 한번 해주시죠.
100회 특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비하인드넷 청취자분들,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의사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참여 댓글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저희 온더스포츠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저희 방송분 공개될 때 항상 게시물로 올라갑니다. 예, 97, 98, 99에 앞으로 3회 분량이 있으니까 네. 거기 게시물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네.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뭐 봐서 네, 메시지를 전달 드려서 네. 예, 단다고 다 초대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네. 글쎄요. 뭐 스튜디오 규모로 봐서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정도 될것 가능할 같아요. 것 같은데 네. 댓글이 뭐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거의 100% 당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 이렇게 된다면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좋겠네요. 일단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 저희 방송분 올라가는 게시물에 댓글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예, 99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녹음은 아마 뭐 금요일 낮 내지는 주말 낮 정도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추후에 저희가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좀 스케줄을 한번 여쭤보죠. 뭐. 예,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댓글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NHL 관련인데 5월 24일 센스가 승리. 세너터스가 이제 6차전 잡고 7차전 몰고 갔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이현수 기자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침울해요. 저희 오늘 금요일 녹음인데 지금 녹음 직전에 경기 끝났거든요. 7차전. 예, 이 댓글은 패스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고요. NBA 팬이시죠. 그래서 NBA 얘기를 해주셨는데 NBA는 좀 싱겁게 가고 있는데 NHL은 너무 꿀잼이라고. 야구로 비유하자면 오타와가 그 선발 투수가 잘 막아서 1, 2점 지고 있어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느낌이네요. 뭐 이런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결과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음 플라이 카미님이 오셨습니다. 내년 월드 챔피언십 조편성 결과가 나왔네요. 어느 팀 하나 쉬운 상대가 없네요 하셨어요. 저희 그 내년에 월드 챔피언십 우리나라 참가를 하는데 조편성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많이들 보셨겠죠? 내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애도 없는 것 같아요.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내기를 응원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댓글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오셨습니다. 오늘 센스 너무 아쉽네요. 이 센스 아쉽다는 댓글은 5차전 끝나고 달아주신 댓글로 보입니다. 캐나다도 스웨덴에게 패하고 아쉽다고 하셨어요. QMJHL 캐나다 주니어 리그 또 보고 계시군요. 뭐 감상평을 쭉 써주셨고요. 크로스비가 뛰던 리무스키로 직장 새로 구할까 고민 중인데 가게 된다면 리무스키 오세아닉 경기 보는데 유일한 낙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리무스키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퀘벡 쪽에 있는 도시일 겁니다. 근데 저도 QMJHL 쪽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다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리무스키 오세아닉 팀은 그 QMJHL 그러니까 퀘벡 쪽에 있는 이제 리그에 소속한 팀이고요. 주신 대로 예전에 크로스비 선수가 뛰던 그쪽 팀입니다. 한번 말 나온데 메모리얼컵 지금 현재 상황은 이리 오터스랑 세인트 존 시독스가 지금 준결승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결승은 윈저 스플릿파이어와 앞서 말씀드린 대진의 승자가 결승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걸 메모리얼컵은 그냥 CH의 최고의 팀을 가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오프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대진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항상 몬트리올 알로에치님은 그 손상호 기자님 못지않게 현지 소식을 이렇게 댓글로 또 매주 전달을 해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와우칠님 댓글인데요. 월드 챔피언십 일정을 봤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네요. 어떤 팀은 예선에서 3일 연속 경기를 하더라 하셨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과 밤이라고 합니다. NHL도 3일 연속 백투백 경기는 없고 플레이오프에서도 1일 휴식은 취하는데 챔피언십이 체력왕 뽑는 대회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네요.
챔피언십 일정이 빡빡한가 봐요. 제한된 일정 내에서 지금 팀들이 16팀이죠. 그죠? 16팀이죠. 16팀이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는 거 어쩔 수가 없고 뭐 그 부분은 참가하는 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고 이런 건 전 없다고 보고요. 결국 어쨌든 간에 이것도 헤쳐나가는 게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기에서 또 변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이제 언더독의 반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월드컵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드컵도 단기간 내에 여러 팀들이 투닥투닥 하다 보면 뭐 변수가 발생하기도 되고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월드 챔피언십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 챔피언십에 처음 나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처음 겪는 그런 경기 일정이 될 텐데 뭐 체력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도 진천에서 뭐 준비 잘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적 땡칠님의 짧은 댓글이 있네요. 잼나겠다. 뭐가 잼나겠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날 것 같은 게 많아요. 뭐 NHL 스탠리컵 파이널도 재밌을 것 같고 월드 챔피언십도 재밌을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이런 짧은 댓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그냥 짧으니까 더 추측하게 됩니다. 짧은 댓글은 짧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잼나겠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 최성현님이 하나 댓글 달아주신 걸 봤는데 지난번에 그 쇼온초이님 댓글로 소개를 드렸었어요. 팀 그리핀스 응원 메시지 해달라고 하셨었죠. 그리핀스 파이팅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감독 여씨 YEO 여씨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닌지라는 그 질문이신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캐네디언 네이티브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이제 YEO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봐서 뭐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뭐 프리메라 리가나 아니면은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이제 좀 약간 동양 느낌도 나면서 이름도 뭔가 우리나라 성 비슷하게 있고 그러면은 오해를 많이 샀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 여 감독 생김새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순수 캐나다인이거든요. 뭐 리 뭐 이런 성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시 리로 쓰듯이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댓글 쭉 소개해드리고 갑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루트로 참여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 원더스포츠의 댓글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더넷 NHL 플레이오프 얘기로 오늘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각 컨퍼런스 파이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녹음 직전에 동부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서 4팀 간의 승부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2팀이 남아있게 됐네요. 연숙 기자님. 괜찮으세요? 뭐 그냥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끝난 거라. 위로를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약간 입 좀 푸시라고 오타와 얘기는 뒤로 미루고 저 애너하임하고 내시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부가 일정으로도 먼저 끝났어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애너하임 덕스와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시리즈. 지난주에 저희가 4차전 결과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2승 2패였죠. 그 이후에 5차전, 6차전 내시빌이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4승 2패로 내시빌이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5, 6차전 내시빌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6차전 내시빌이 이길 수 있었던 뭐 이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흐름상 좀 애너하임이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정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좀 운이 딱
터지면서 들어간 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유리할 것 같았는데 접전 끝에 딱 5차전을 이제 애나임이 진 게 결국은 꽤 화근이었다고 보고 6차전은 뭐 굉장히 애나임이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면 탈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내슈빌이 굉장히 집중력 있는 화력을 선보이면서 슛을 18개밖에 안 쐈는데 6개나 골이 들어갔어요. 야. 물론 2개는 엠티넷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득점을 하면서 뭐 6차전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좀 어렵지 않게 이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4차전을 원정에서 애너하임이 연장 승리를 거두고 또 홈으로 가게 되는 5차전이었고 뭐 흐름상 애너하임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2연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애너하임의 2연패 과정을 보면 그 존 깁슨의 부상 이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애너하임이 7차전까지는 끌고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차전 1피리어드를 맞추고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의문의 부상 그냥 뭐 딱히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룰상 경기 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깁슨 선수가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버니에 선수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5차전 2피리어드부터 5피리어드를 소화를 했죠. 그래서 34개의 슈팅을 맞았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28세이브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팀의 희망을 지키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깁슨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준 걸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31개는 막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이 6차전을 잡고 홈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때 중요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는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됐네요. 7차전에 만약에 갔다면 애너하임이 이기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좀 저주에 빗댄 기대도 있었는데 6차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슈빌이 6차전에 끝냈는데 뭐 이번 시리즈 내슈빌의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현숙 기자님이 보시는 그 승리의 원동력은 뭔가요? 아무래도 라비올렛 감독의 기용술, 이 감독이 정말 기용술이 끝내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과연 나타날까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승리를 했네요. 1, 2센터, 첫 번째, 두 번째 센터가 부상을 당하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라비올렛 감독이 여기서 콜튼 시즌스 선수와 칼레 에른크로크 선수를 1, 2라인 센터로 기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결국 진출을 했습니다. 뭐 시즌스 선수는 가장 중요한 6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한 4포인트를 했고 에른크로크 선수는 2경기에서 1포인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적인 모습에서 이 선수가 정말 뭐 피셔 선수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면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애너하임도 똑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존 깁슨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였죠. 근데 애너하임은 이거를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슈빌은 1, 2라인 센터의 부상을 완벽하게 극복을 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내슈빌이 참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파이널 진출도 처음이고 우승을 한다면 당연히 또 처음이 될 텐데 어디까지 과연 새로운 역사를 써낼지 내슈빌 팬분들은 또 기대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동부 컨퍼런스 결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와 오타와 스너터스의 대결이었죠. 지난주에 3차전까지 이제 오타와가 2승 1패로 리드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4, 5차전 내리 피츠버그가 연승을 거뒀어요. 특히 5차전 같은 경우에는 7대 0으로 완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츠버그가 3승 2패로 또 유리한 고지를 잡았는데 6차전에 오타와가 홈에서 한 골차 승리를 하면서 7차전으로 몰고 갔고요. 오늘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에 2차 연장까지 가는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7차전다운 명승부. 그 끝에 결국 3대 2로 피츠버그가 오타와를 꺾고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패배를 이제 이현숙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4, 5차전. 일단 이 4, 5차전 피츠버그의 연승이 뭐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4차전부터
플러리 선수를 빼고 이제 머리 선수를 기용을 하는 이제 감독의 용변술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적중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패배 원인은 좀 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예. 피츠버그를 상대로 실수를 몇 번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딱 이 두 경기에서 제일 잘 나타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5차전 피츠버그는 정말 활발한 압박을 하면서 정말 작년 플레이오프의 피츠버그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는데 성공을 한 것 같은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예. 그만큼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날이 선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오타와는 4, 5차전에 경기 초반에 막 이런저런 실수들이 계속 겹쳤어요. 자신의 지역에서 괜히 좀 더 멋있는 플레이를 하려다가 그게 실점으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뭐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결승골이 약간은 운이 따르긴 했지만 그 전까지 압박 같은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타와가 실수를 한 부분이 이게 초반에 딱 겹치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예. 실점으로 연결이 안 됐으면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점이 너무 일찍부터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경기를 잡을 수 없는 곳까지 치닫게 됐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골을 먹게 해서 7대 0이라는 정말 최악의 결과까지 낳게 됐죠. 예. 참 이렇게 5차전을 완패를 한 오타와인데 사실 그냥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6차전을 또 잡았단 말이죠. 네. 6차전 뭐 지났지만 뭐 6차전 승리에 대한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홈에 돌아오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4, 5차전에서의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피츠버그가 작년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피리어드에 피츠버그의 말킨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아 이번 경기도 힘들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크레그 앤더슨 선수가 정말 맹활약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타와가 5대3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그리고 마이크 호프먼 선수가 스크린 타임 슛으로 한 골을 넣은 다음에 이걸 잘 지켜가지고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승부는 마지막 7차전까지 갔어요. 뭐 7차전 경기는 참 치열했고 재밌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피츠버그인데 7차전 경기에 대한 감상평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여전히 피츠버그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요. 그 경기력이 그대로 이제 슈팅 수 같은 데서 나타났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했고 오타와는 결국은 이제 선제골을 내주면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선제골을 2대1 상황에서 내주면서 요게 이제 결국은 화근이 결국은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선제골을 사실은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타와가 실점한 두 골이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골이에요. 2대1 찬스 그것도 조금 더 퍽을 잘 처리했으면 피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워플레이 상황도 사실은 퍼너프 선수가 그렇게 거기서 살짝 캐슬 선수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피할 수 있었는데 요걸 못 피한 게 결국은 예, 실점으로 두 개가 연결이 됐고 아무리 따라가는 골을 넣어봤자 추격골이랑은 또 좀 이제 리드를 잡는 골이랑은 약간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어려운 경기를 했고 피츠버그가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연장에서 결국 이제 쿠니스 선수가 영웅으로 등극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슬퍼 보입니다. 예. 표정이 오늘 또 말투도 좀 되게 덤덤하신 것 같고 좀 그렇네요. 피츠버그가 오타와를 꺾었습니다. 혹시 그 강팀의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피츠버그의 이번 시리즈 승리의 원동력을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 제가 뭐 1, 2, 3차전 말씀드리면서 좀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공격 지역에서 좋은 모습 결국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이번 시리즈에서 또 사실 전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진영 진입에는 조금 애를 먹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4차전 이후부터는 좀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공격력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한번 퍽이 오타와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오지 않게끔 체킹을 계속 넣고 나올 법한 곳으로 선수들이 계속 가 있고 그리고 오타와 선수들이 할 만한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츠버그가 공격 지역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뭐 부지런한 체킹 그리고 상대방 턴오버를 이끌어내고 많은 슈팅을 가져가는 요 피츠버그 본연의 하키 스타일을 이번 시리즈에서 찾았다는 게 사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이번 뭐 사실 플레이오프 2년 연속 파이널 진출도 좋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콜럼버스나 워싱턴을 제압했을 때의 피츠버그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타와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7차전까지 가기도 한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4차전부터 피츠버그가 본연의 하키 스타일을 딱 찾으면서 다시 지금 작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파이널을 앞두고 찾아든 좋은 소식이자 결국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내시빌과의 다음 시리즈에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타와의 팬이시니까 오타와에 대한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타와가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빼박 7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했던 시즌이었는데 뭐 아쉽게 됐지만 뭐 그래도 기대 이상의 시즌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타와에 대한 올 시즌에 대한 감상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뒤에서 2등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앞에서 2등을 하는 좋은 결과를 뭐 결국은 낳게 됐습니다. 예. 뭐 동부 뒤에서 2등이라고 사실 거의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올 시즌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유망주가 많거든요. 뭐 콜린 화이트 선수라든지 토마스 샤보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살살 자리매김을 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올 플레이오프에는 좀 대진운이 안 따랐다라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좀 대진운이 좋았어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올해보다 조금 더 잘 정리를 하고 잘 보강을 해야 내년 시즌은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올해 이 정도 성과를 보이는 게 사실 기적이긴 하죠.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도 뒤에서 놀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플레이오프도 못 간다라고 예측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뭐 이 정도 보여준 것은 정말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대권 도전을 외쳤던 지난주가 자꾸 오버랩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제 손상훈 기자님과 함께 그 스탠리컵 파이널 프리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흥은 안 나시겠지만 한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손상훈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상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네.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이 막 끝났고 네. 이제 대망의 스탠리컵 파이널 결승 매치업이 결정됐습니다. 내시빌과 피츠버그가 만나게 됐어요. 자, 오늘 한 팀씩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것 같고요. 스탠리컵 파이널 프리뷰 시간을 손상훈 기자님과 가져보겠습니다. 참 서부지구 8번 시드였던 내시빌이었는데요. 처음에 1번 시드 시카고를 상대로 수입했고 세인트루이스를 6차전 만에 꺾었고요. 이어서 서부지구 2번 시드였던 애너하임까지 꺾으면서 내시빌이 창단 첫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그 내시빌이 지난 98년에 처음 NHL에 들어오게 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노리게 됐는데 예. 보니까 역사상 그 세 번째로 그 8번 시드가 결승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예. 2006년 에드먼튼, 2012년 LA 킹스가 8번 시드에 올라와가지고 결승에 오른 적이 있는데, 뭐 결국 에드먼튼은 7차전 접전 끝에 패했었고, LA 킹스는 그 8번 시드, 역사상 8번 시드 첫 우승을 차지했었던 바 있죠. 참고로 그 내시빌은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그 16개, 동서부 통틀어가지고 16개 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6개 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한 팀이 결승에 오르는 적은 또 이번에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또한 그 내시빌의 그 피터 라비올렛 감독은 2006년 캐롤라이나, 2010년 필라델피아를 결승에 오른 데 이어서 그 이번에 내시빌을 결승에 올리면서 역사상 또 네 번째로 그 세 개 각기 다른 팀을 또 결승에 올린 감독이 되면서 또 그 라비올렛 감독 역시 명장 반열에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내시빌인 것 같습니다. 내시빌은 NHL의 대표적인 스몰 마켓 팀이라고 하는데요. 팀 가치라든지 팀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내시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NHL 30개 팀 중에서 항상 뭐 가치로 따져도 거의 최하위에 꼽히고 그럴 정도로
스몰 마켓 팀인데 그래서 걸출한 선수들을 FA로 영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현재 그 팀 멤버들 봐도 FA로 영입한 선수들은 거의 뭐 5번째, 6번째 수비수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모두 뭐 직접 드래프트를 하거나 늦은 라운드에서 이제 드래프트를 지명해가지고 키우거나 또 적절한 선수들을 좀 약간 공격적인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선 그 넘버원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이언 조한슨이라든지 뭐 인라인에서 뛰고 있는 포스버그, 뭐 피케스바, 제임스 닐 이런 선수들을 모두 그 공격적인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 전부 그 내시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들이죠. 예. 참고로 그 제임스 닐 같은 경우는 그 3년 전에 그 다름 아닌 또 피츠버그에서 또 트레이드가 된 선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이번 그 플레이오프 MVP라고 할 수 있는 뭐 피카리네라든지 뭐 빅터 알베스, 마티아스 에콤 이런 선수들 역시 주축 선수들이지만은 그 드래프트 중하위 그러니까 뭐 4라운드 이후 뭐 심지어 리네는 8라운드에서 뽑힌 뭐 진흙속 진주였고요. 그러니까 그 내시빌 프랜차이즈 창단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단장을 맡고 있는 그 데이비 포일 단장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돈 싸움에서 아무래도 그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스몰 마켓 팀을 갖다가 겨우겨우 좀 약간 팀 연봉도 좀 줄여가면서 운영하면서도 성공적인 드래프트와 트레이드들로 팀을 이제 꾸준히 플레이오프로 이끌면서 경쟁력 있게 만들더니 결국 이제 첫 우승까지 노리게 됐어요. 네,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가 나갔던 그 시간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내시빌이 지난 애너하임과의 5, 6차전에서 팀의 넘버 1, 2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조한슨과 피셔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물론 뭐 내시빌이 이 두 선수한테만 크게 뭐 의존하는 팀은 아니지만 두 센터에 공백이 없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경기를 다 이겼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던 그 5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빠진다는 그 소식이 들리니까 내시빌은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예. 사실 그 경기 내용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내시빌이 둘 다 졌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고 특히 6차전 그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애너하임이 좀 압도를 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빌이 이 두 센터, 이 넘버 1, 넘버 2 센터 없이도 이렇게 또 지는 경기를 하고도 기어코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시빌 수비진도 정말 그 애너하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도 했었고 또 그 중요한 순간에 거의 뭐 별로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의 이렇게 좀 중요한 득점이 터지면서 어떻게든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시빌은 경기력에서 밀려도 이길 줄 아는 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제 피츠버그 쪽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시빌이 창단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에 피츠버그는 통산 5번째이자 2년 연속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네, 그 지난 20년 동안 그 97년, 98년 그 디트로이트 이후로 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 없었는데 이제 피츠버그가 20년 만에 이런 그 백투백 우승을 노리게 되는 팀이 되고 있는데 사실 피츠버그는 지난 그 30년 전, 거의 30년 전에 91년, 92년에 그 당시 뭐 마리오 르미오, 야로미오 야구 그리고 또 우리 백지성 감독님까지 그 뛰고 있었던 그 당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비하고 말킨이 피츠버그에 온 이후로는 그 네 번째 결승행위에 벌써 그리고 또 네 번째 결승행위자 그 세 번째 우승을 이제 노리가 됐는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여기 그 피츠버그 그 결승행에서 예. 뭐냐면은 그 지난 2006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우승했을 때 그 당시 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내시빌 감독이 피터 라비올렛 감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캐롤라이나 단장이 다름 아닌 그 현재 피츠버그 단장인 짐 루더포드예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캐롤라이나에서 함석밥을 먹으면서 함께 우승을 맛봤던 두 주역이 이번에는 적이 되어 싸우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미난 상황이 연출되게 됐네요. 그런 묘한 또 관계가 얽혀 있는 이번 스탠리컵 파이널 대진이 됐네요. 네. 오늘 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끝난 이후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경기 후에 피츠버그의 주장이죠. 크로스비가 컨퍼런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그 트로피를 만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이 트로피를 선수들이 잘 만지지 않지 않나요? 네, 거의 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거의 10년 동안 그 동부 서부지구 그 우승팀이 그 트로피를 만졌던 경우가
딱 그 피츠버그하고 2010년 필라델피아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드문 일인데 사실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08년 때 그 동부 결승에서 그 동부 그 우승을 차지하고 트로피를 만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2008년에 디트로이트한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인 2009년에 그 이번엔 좀 반대로 해보자 그래서 크로스비가 만졌거든요. 그런데 예. 그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또 작년에도 그 동부 우승 차지하고 또 크로스비가 만졌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만졌으니까 또 이번에 또 피츠버그가 또 이런 좀 기분 좋은 징크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이런 징크스를 계속해서 좋은 징크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예, 크로스비가 아무래도 그걸 의식하고 뭐 의도적으로 이번에도 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로 내시빌은 만지지 않았죠. 또. 그렇군요. 네. 예, 내시빌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단 한 번도 시리즈 전적에서 밀렸던 적 없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뭐 그에 네. 비해서 피츠버그는 사실 올라오기까지 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작년 우승을 차지했을 때보다도 약간 더 위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콜럼버스가 1라운드는 예상외로 좀 쉽게 잡았지만은 그 2라운드에서 만난 그 워싱턴을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 겨우 승리를 거뒀고, 이번 그 동부 결승에서도 오타와한테 그 사실 1차전에서도 졌고, 그 3차전에서도 지금 1승 2패로 밀렸던 적도 있었고, 게다가 또 그 얼마 전에 방금 끝난 그 7차전에서는 또 2차 연장까지 가는 또 혈전을 치르고 어떻게 보면 좀 겨우겨우 결승에 오르게 됐죠, 사실. 예, 피츠버그가 보면서 뭐 작년만은 못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전력을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서부 우승팀이죠. 내시빌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내시빌이 그 피츠버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면 당연히 수비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시빌의 탑4 수비진 계속해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사실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그 넘버원 수비수인 그 크리스 르탱이 빠져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만고만한 수비수들 그 6명으로 수비진을 이끄는 데 비해서 내시빌은 그야말로 NHL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그 탑4 수비진을 갖추고 있죠. 예. 뭐 사실 뭐 PK 수반이야 워낙 유명한 수비수고, 제가 뭐 로만 요시를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지난 세인트루이스와 2라운드에서는 그 라이언 앨리스라는 그 좀 언더사이즈는 수비수를 칭찬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 이번 서부 결승에서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그 마티아스 에콤 이 선수가 정말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우선 그 에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 그 가장 그 강력한 인라인을 막는 좀 셧다운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서부 결승에서도 NRM의 그 게스트라퍼가 이끄는 인라인을 정말 그 꽁꽁 묶었고, 또 그 수비면뿐만 아니라 그 공격면에서도 6경기에서 이번 서부 결승에서 펼친 그 6경기에서 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공격적으로도 눈을 뜬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에콤과 거의 주로 같이 뛰는 그 PK 수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수비수이지만은 그만큼 좀 리스크가 많은 좀 플레이를 한다는 좀 비판을 많이 받던 선수였지만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에콤과 함께 거의 그 상대 탑라인을 항상 상대하면서 정말 잘해줬어요. 이번 그 3라운드까지 뭐 1라운드에서 뭐 케인이나 테이브스도 맞고, 2라운드에서도 타라센코 맞고, 3라운드도 이제 또 게스트라퍼하고 페리 같은 이런 좀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막으면서 완전히 이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렇게 수반도 완성된 확기를 점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플레이오프가 진행될수록 또 내시빌의 이 탑4 수비진이 계속 물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승전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예. 수비 탄탄합니다. 수비진에 이어서 또 페카리네가 지키는 내시빌의 골문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다승, 경기당 실점률, 방어율, 골리 전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골리의 활약이 절대적이고, 지난 뭐 우승팀을 보더라도 그 골리들이 항상 맹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 플레이오프는 그 골리 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시빌의 피카 리네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내시빌이 이대로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리네가 플레이오프 MVP를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뭐 이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그 경기 중간에 그 교체를 당한 적이 없을 만큼 무너진 적도 없고, 그 경기당 방어율이 그 90% 이하로 떨어진 경기가 딱 그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뭐 NIM과의 그 서부 결승 5, 6차전 같은 경우는 골리 싸움에서 이제 리네가 그 상대 골린 뭐 존 깁슨하고 그 조나단 버니한테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내시빌이 이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피카리네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좀 정규 시즌에서 좀 기복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약간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또 중요한 순간에 커리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탑4에 또 리네까지 이 수비의 힘이 계속해서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내내 발휘되고 있는 내슈빌입니다. 반면에 내슈빌이 이제 결승까지 오르긴 했는데 하지만 1, 2라인 센터가 빠져있는 내슈빌의 공격진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쵸. 뭐 사실 내슈빌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여러 라인에서 여러 선수들이 좀 중요한 골을 터뜨려주고 있지만은 하지만 좀 내슈빌의 공격진 깊이가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1라인 센터 그 조한스는 이미 그 시즌 아웃이 됐고 2라인 센터 마이크 피셔는 사실 이번 결승전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도가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14경기에서 딱 그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하지만은 뭐 내시빌은 1, 2라인 센터 없이도 NIM한테 뭐 중요한 그 5, 6차전 승리를 거두는 좀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내시빌이 좀 여러 라인에서 여러 그 선수들의 중요한 득점이 다양하게 터져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밸런스가 그나마 좀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한두 명의 스타 선수들에게 의지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뭐 지난 그 NIM과 6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원래는 그 3라인 정도의 센터인 그 콜튼 시즌스하고 그 1라인 센터 역할을 지난 5, 6차전에서 맡았던 그 칼 양크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동력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언 조한슨이 사실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선수들이 잘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2라인 센터의 부재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주목이 됩니다. 내시빌 하면 아주 빠른 하키를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지난 시즌에 피츠버그가 또 빠른 하키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이번에 내슈빌하고 피츠버그가 만나게 됐는데 이거 스피드 전쟁을 한번 치르는 게 아닌가. 또 이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NHL이 좀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 스피드 위주로 하는 팀들은 좀 그 플레이오프에서 좀 고전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승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결승에서 스피드를 위주로 하는 팀들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결승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인데요. 사실 그 지난 시즌 그 세노세가 피츠버그의 스피드한테 엄청 고전하면서 좀 패했던 모습이 선한데 그 내시빌은 좀 작년 사노세와는 좀 약간 다를 것으로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내시빌은 상당히 빠르면서도 실수 없이 체킹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 피츠버그 스피드에게도 좀 맞는 하키를 할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내시빌 같은 경우는 그 3피리어드 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피리어드 득점이 1피리어드, 2피리어드 합친 득점보다 더 많을 정도로 경기 후반에 강한 팀이고 또 선취골을 내준 경기와 더 많은 슈팅을 허용한 경기에서 그 승률이 70% 이상이라는 것이 좀 약간 재미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내시빌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상대 팀에게 또 주도권을 내주고도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또 내시빌의 특징이 있네요. 내시빌의 뭐 최강점 아까 수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피츠버그 쪽을 보겠습니다. 피츠버그의 뭐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내시빌이 평균 실점 가장 적은 팀인데요. 반면에 피츠버그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거든요. 이게 정말 창과 방패 끝판왕끼리 만나게 된 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 뭐 피츠버그가 자랑하는 뭐 크로스비, 말킨, 캐슬 이 1, 2, 3 펀치는
그 기대도를 정말 잘해주고 있고 이 세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 그 포인트 1, 2, 3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크로스비, 말킨, 캐슬 이 3인방이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보다도 더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시즌보다도 강한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은 좀 피츠버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약점이 있다면은 그 공격진 깊이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세 선수가 각기 그 다른 라인에서 뛰면서 그 세 개의 정말 강력한 라인을 만들었던 거에 비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사실 뭐 이번 그 플레이오프 그 동부 결승 정도부터는 그 캐슬하고 말킨이 주로 같이 뛰면서 크로스비가 이끄는 1라인하고 캐슬, 말킨이 뛰는 2라인은 좋지만은 3, 4라인은 지난 시즌만큼의 깊이나 좀 폭발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걸리고요. 특히 뭐 캐슬하고 함께 작년에 그 강력한 HBK 라인을 만들었던 그 닉 보니노와 칼 해글린이 이번 시즌에 약간 작년 같지는 않았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피츠버그의 수비 쪽을 본다면 사실 지금 수비에 구멍이 있어요. 네, 큰 구멍이 있죠, 사실. 하지만은 그 피츠버그 수비진을 보면은 우선 깊이 면에서는 작년보다도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그 피츠버그의 6명의 수비수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자기 할목만큼은 딱딱 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6명 수비수가 다 약간 비슷한 아이스 타임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 르탱이라는 확실한 넘버원 수비수가 이제 또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좀 걸리긴 하죠. 사실 그 특급 수비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한 건씩 해주는 것은 이번 뭐 플레이오프에서 오타와의 에릭 칼슨이나 뭐 내시빌의 로만 요시 이런 특급 수비수를 보여줬잖아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의 우승팀을 보면은 항상 확실한 넘버원 수비수가 항상 있었어요, 매번. 네네. 그러나 그 피츠버그는 이런 특급 수비수 없이 고만고만한 수비수들만으로 이렇게 좀 결승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좀 걸릴 수도 있겠어요. 크리스 르탱의 부재 이 부분이 또 피츠버그의 고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주전 골리감이 2명이나 있다라는 점. 바로 작년 우승의 주역 맷 머레이 그리고 2009년의 우승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크 안드레 플러리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네, 그쵸. 뭐 좋은 골리가 2명이 있어서 뭐 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번 피츠버그가 그 2명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니까 보면 그 이번 플레이오프 첫 경기 연습 도중에 그 기존의 넘버원 골리였던 그 맷 머레이가 다치면서 좀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은 뭐 다른 백업 골리가 약한 다른 팀 같았으면은 그 주전 골리가 다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플레이오프가 끝일 수도 있지만은 피츠버그에겐 플러리가 있었죠. 그래서 플러리가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잘해줬었죠. 하지만 지난 그 동부 결승 3차전에서 무너지니까 또 이 플러리의 공백을 다시 또 건강해진 머레이가 또 다시 메꿔주면서 또 이제 결승행을 이제 또 이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골리가 다치거나 무너져도 또 다른 믿음직한 골리가 있다는 것이 피츠버그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네, 이번에도 그 2명의 좋은 골리가 있다는 그 장점을 피츠버그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페카리네 그리고 또 피츠버그의 주전감 2명, 또 맷 머레이와 마크 안드레 플러리까지 또 골리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피츠버그와 내시빌의 올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7전 4선승제로 이제 1차전이 현지 시각으로 5월 29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5월 30일 화요일인데 6월 14일까지 7차전까지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리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손상호 기자님, 피츠버그와 내시빌의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 그 컨퍼런스 결승 손상호 기자님이 다 맞추셨어요. 피츠버그, 내시빌. 이번에도 과연 맞추실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피츠버그는 항상 이긴다고 했었고 결국 다 이겼고, 내시빌 같은 경우는 그 1라운드 그 시카고한테 진다는 것 빼고는 2라운드, 3라운드 다 맞춘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러니까 그 응원하는 팀을 갖다가 그 이긴다고 예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또
이번 그 피츠버그와 오타와 같은 경우도 오타와를 개인적으로 좀 응원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제가 또 피츠버그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은근히 또 제가 제 예상에 좀 맞기를 좀 바라는 면이 있어서 피츠버그를 좀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객관적으로는 좀 피츠버그가 좀 앞서지 않을까 했지만은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때 내시비를 응원할 거거든요. 저는요. 네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내시비를 이긴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네. 내시빌의 우세를 예상하는 걸로 일단 말씀 네.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현숙 기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뭐 별로 그렇게 흥은 안 나시겠지만 예, 안 보려고요. NHL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저는. 피츠버그와 내시빌. 뭐 피츠버그가 우승해야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내시빌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전부터 내시빌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사실 센터가 2명이 빠지긴 했지만 마이크 피셔가 거의 1차전 돌아온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플레이오프에 부상으로 못 뛴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크레이크 스미스 선수인데 그 선수도 거의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보면은 윙어에서 확실하게 움직여주면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오타와 피츠버그도 센터 매치업에서는 굉장히 밀리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런데 오타가 굉장히 잘 막아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그걸 보고 많이 이제 내슈빌도 좀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라비올렛 감독이 굉장히 피츠버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예전에 필라델피아 감독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탑4까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골리는 사실 머리가 이제 중간에 나온 뒤로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리네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어요. 이 선수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내슈빌이 올해는 지금 우승하기가 적기인 것 같고 그리고 기회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은 홈어드밴티지를 결국 피츠버그가 가져간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슈빌이 한 경기 정도 초반에 첫 2경기에서 잡아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4대2로 내슈빌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뭐 이제 내너함이 떨어진 마당에 이제 내시빌입니다. 저는 뭐 일찌감치 그 정기류가 한 40경기쯤 갔을 때인가요? 미네소타와 내시빌 둘 중에 하나가 우승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파이널까지 올라와 있네요. 내시빌이 홈에서 되게 강했잖아요.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그래서 6차전에 홈에서 들어올리지 않을까. 컵을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응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이 또 맞아야지 또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 네. 다 내시빌 쪽으로 좀 모아졌네요. 피츠버그 안티가 피츠버그 이렇게 팬분들 많았나요? 죄송합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자, 이 마지막 시리즈 여러분 이제 올 시즌 몇 경기 남지 않았어요. 최대한 즐기시고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손상우 기자님 또 준비하신 내용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로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5월 5일에 시작했던 이 대회 한국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에 5월 21일 일요일에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뭐 앞서 알고 계신 대로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가 각조 최하위로 이제 강등이 된 상황에서 8강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뭐 4강전 이후로 좀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4강전, 3, 4위전 결승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 얘기도 시작부터 참 그렇네요. 캐나다와 러시아의 빅매치가 4강전에 있었어요. 정말 최강 팀끼리 붙어서 많은 분들 주목을 하셨고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어요. 러시아가 2피리어드까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손성우 기자님이 아니죠. 이현숙 기자님의 그 자신의 찬 우승 후보 러시아. 역시 이번에는 캐나다마저 꺾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저도 그 스코어를 보면서 역시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피리어드에만 캐나다가 4골을 넣으면서 4대2로 캐나다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굳이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현숙 기자님이 아주 당차게 러시아가 우승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한 말씀 붙이셨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됐어요? 안 될 팀은 뭘 해도 안 된다. 이게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피리어드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러시아가 그냥 예상대로 이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 좋은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런데 캐나다의 골리는 사실 NHL 최애 팀 주전 골리라고 할 수 있는 골리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만나서 이제 좀 수열하게 승리를 할 것 같았는데 결국 3피리어드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이렇게 지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러시아 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이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되게 됐고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4강에 올라온 팀들을 봤을 때 캐나다가 러시아만 잡으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딱 캐나다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딱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참 이번 대회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캐나다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캐나다가 결승에 먼저 올라갔고요. 이어 벌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스웨덴과 핀란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매치업 자체가 아주 또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1피리어드 초반에 막 한 골씩 주고받았어요. 두 팀이 1대1이었는데 2피리어드에 파워플레이에서 연속골을 터뜨렸던 스웨덴이 결국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좀 전력 차이가 있긴 있었죠. 그리고 이 전력 차가 그대로 슈팅 수라든지 여러 가지 스탯에서 나타나면서 스웨덴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 피리어드마다 차이를 결국 벌린 거거든요. 이런 모습은 전력의 차이가 좀 났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웨덴이 올라가면서 캐나다의 결승 파트너가 됐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에 마지막 두 경기가 있었죠. 먼저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대 핀란드. 조금 일찍 승부가 갈리는 분위기였어요. 러시아가 2피리어드 중반에 4대0까지 크게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핀란드가 한 6분 사이에 3골을 추격을 했습니다. 4대3. 경기 모르겠다 싶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3피리어드 중반에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5대3으로 러시아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또 이 경기에서 결국 나온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수월하게 4대0 스코어를 딱 잡았을 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도 4대0까지 벌린 거를 가져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러시아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고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핀란드가 좀 중요한 무대마다 좀 러시아를 딱 잡는 요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전 소치 때가 사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러시아의 강력한 화력, 이 자령하는 이 화력을 결국은 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초반에 조금만 더 경기를 잘 풀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좀 뒤늦은 고민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3위, 핀란드가 4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작년에 준결승 때 핀란드한테 졌었는데 그 패배는 서력을 했고 러시아가 입장에서는 2년 연속 3위를 했어요. 2015년엔 2위를 했고 최근 3년간 그 우승의 문턱에서 아깝게 미끄러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항상 좀 금메달을 못 따네요. 러시아가 사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3년 대표팀이 다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을 못하는 걸 보면은 참 러시아도 5회 치킨의 저주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정도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그래도 3위, 2위, 3위, 3위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과를 안기고 있다는 자체는 러시아 하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위전에 이어서 마지막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캐나다 대 스웨덴. 경기 들어가 볼까요?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스웨덴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빅터 헤드만 선수. 근데 이게 쇼트핸디드 골이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바로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캐나다가 반격을 하죠. 라이언 오 라일리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3피리어드까지 1대1 스코어가 유지가 됐고 연장에 들어가는데 20분 동안 또 득점이 안 났고요. 결국은 결승전이 슈타웃까지 가게 됐어요. 슈타웃에서 이분이 나타나셨군요. 헨릭 룬크비스트. 중간에 합류한 이분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연이은 선방쇼를 했고 결국은 슈타웃에서 스웨덴이 캐나다를 잡는 스웨덴 입장에서는 아주 이것도 약간 언더독의 그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스웨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이 경기는 탄탄한 스웨덴의 수비력이 결국 경기 끝까지 빛을 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격진의 뛰어남을 봤을 때는 캐나다가 몇 수는 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수비 골리진을 비교했을 때는 스웨덴이 조금 더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로스터 구성이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제 경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캐나다의 파상 공세를 이제 스웨덴이 딱 막아내면서 역습을 하는 이런 경기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스웨덴도 생각보다 캐나다의 빈틈을 계속 잘 공략을 하면서 뭐 실수마다 역습으로 잘 연결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 잘 공략을 해나가면서 사실 별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었어요. 예. 승부 연장으로 갔었고 연장에서도 결국 승부가 안 나서 슛아웃으로 갔는데 5라운드 슛아웃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 룬드크비스 선수가 정말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게 됐죠. 룬드크비스 선수 활약을 사실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캐나다가 43개의 슛을 쐈는데 42개를 막아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네. 슛아웃에서도 3개의 슛을 막아냈어요. 하나는 빗나갔기 때문에 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소속팀에서의 아쉬움을 정말 완벽하게 씻어내는 이런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고 레인저스 수비진이 좀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스웨덴 국가대표 수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룬드크비스트가 편하게 게임을 하는데 레인저 수비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분발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예. 이런 경기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웨덴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8강에서 졌었거든요. 뭐 그 아픔을 딛고 이번에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작년에 8강에서 캐나다한테 6대0으로 안패를 했었어요. 그거를 올해 또 결승에서 서력을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 그때랑은 사실 뭐 수비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캐나다를 자꾸 우승을 했다는 자체가 스웨덴이 정말 뭐 하나 정말 기분 좋은 이런 우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는 사실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클로지르 선수가 좀 이제 주장직으로 잘 보여야 된다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존 쿠퍼 감독은 또 이제 우승의 문턱 어떻게 보면 스탠리컵 파이널은 아니지만 또 우승의 문턱에서 또 무너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네요. 캐나다의 3년 연속 우승을 저지한 스웨덴의 승리로 이번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개인 시상을 또 봐야 되는데요. 쭉 이제 결승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씩 볼까요? 베스트 골텐더 골리상 러시아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야, 역시 그 지난해 이현수 PD도 많은 칭찬을 하셨었죠. 예, 뭐 9경기에서 3번 셧아웃에 세이브 성공률이 93.56%면은 정말 사실 이제 러시아의 국가대표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벤 비숍 선수가 무너졌을 때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도 템파베이의 수문장으로 잘 자리를 잡았고 이번에 국가대표에서도 이렇게 성적을 남겼는데 보브rov스키 선수는 중요한 무대만 가면 좀 미끄러지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실레프스키가 이제 좀 이 기회를 잡고 앞으로 러시아의 골문을 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다음으로 베스트 디펜스맨 독일의 데니스 자이덴베르크가 선정됐습니다. 예, 이 선수 사실 이번에 뭐 오프 시즌에 정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죠. 뭐 팀 유럽으로 선발되면서 NHL 계약까지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베스트 디펜스맨까지 올랐습니다. IIH 볼드 챔피언십에서. 네. 사실 이 선수가 없었다면 독일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탑라인 수비수로서 이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만큼 이제 소속팀에서도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이 또 재계약 이런 데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베스트 포워드 러시아의 아르테미 파나린이군요.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7포인트를 올리면서 역시나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수는 공격력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다라는 포인트 왕이죠 이번 그렇죠. 대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사실 포인트 2위 하고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의 파나린 선수가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7포인트 9경기에 17포인트 이거 올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 베스트 포워드로 정말 손색 없는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 파나린 이 파나린의 포인트왕 베스트 포워드로
이현수 개념에 위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Most Valuable Player MVP 우승팀에서 역시 나왔어요. 스웨덴의 윌리엄 닐랜더입니다. 예, 이 선수 뭐 이번에도 뭐 14포인트나 기록을 하면서 스웨덴의 이제 앞으로의 대들보로 자리매김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토론토 팬들이 이거 제일 재밌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리엄 닐란데르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미치마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진짜 잘했거든요. 와,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이제 소속팀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예, 토론토 팬분들은 얼굴에 닐랜더는 지금 나이도 어린데 벌써 지금 월드 챔피언십 MVP를 먹었네요. 그렇죠. 뭐 작년 사실 뭐 라이네 선수와 생각이 나죠. 예. 이런 걸 보면 예, 그런 앞으로 정말 최근 한 뭐 못해도 한 10년은 NHL을 앞으로 이끌고 갈 대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스타 팀이 발표됐어요. 각 포지션별로 소개를 드리면 골리에 러시아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역시 선정이 됐고 디펜스맨 2명이 캐나다의 콜튼 포레이코 그리고 독일의 데니스 자이덴베르크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공격 포워드 3명의 스웨덴의 윌리엄 넬랜더, 러시아의 아르테미 파나린, 캐나다의 네이선 맥키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6명 중에 제가 이제 딱 한가 더 첨언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콜튼 포레이커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완전히 캐나다의 셧다운 역할을 하면서 1라인 수비수로 합류한 뒤로부터 1라인 수비수로 줄곧 활약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사실 이제 제이 부미스터 선수가 좀 나이가 들면서 이 뒤를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의 파트너를 누구를 잡아야 될까 좀 고민을 할 시점이 왔는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콜튼 퍼레이커 선수를 그 자리에 넣고 그대로 돌리면 똑같은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앞으로 이제 소속팀에서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콜튼 퍼레이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이렇게 2017 월드 챔피언십이 막을 내렸고요. 바로 이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어요. 2018년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발표됐습니다. 조편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껴있죠. 그래서 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18년 5월 4일에서 5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헤르닝에서 내년 대회는 펼쳐집니다. A조, B조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A조 2위 러시아, 3위 스웨덴, 6위 체코, 7위 스위스, 10위 벨라루스, 여기에다가 11위 슬로바키아, 14위 프랑스, 16위 승격으로 올라온 오스트리아까지 A조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B조는 1위 캐나다, 4위 핀란드, 5위 미국, 8위 독일, 9위 노르웨이, 12위 라트비아, 여기에 13위 덴마크, 21위인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B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조편성 발표와 함께 이제 그 세계 랭킹 새로운 버전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 랭킹 기준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IIHF 대회가 이제 월드 챔피언십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탑 디비전 대회로 다 끝났기 때문에 2017년 랭킹이 발표가 됐고 그거에 기반해서 지금 조편성이 발표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조라는 왜 말씀이신가요? D1A에서 1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느냐를 딱 제일 잘 보여주는 지금 결국 조편성인 것 같아요. 예. 사실 A조, B조가 무게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B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핀란드가 약간 좀 어떻게 부진 아닌 부진하는 바람에 캐나다, 핀란드, 미국,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 요 5팀 어떻게 보면은 이 6팀이죠. 이 6팀을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에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그렇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바뀐 이후에 체제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A조 보시면 슬로바키아 있잖아요. 11위인데 사실상 11위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에도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덴마크보다도 좀 저평가하십니까? 슬로바키아를? 지금? 예,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사실 대회 결과도 지금 4전밖에 따지 못했고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A조에 좀 들어가는 게 대진상으로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IIHF 월드 챔피언십이 이게 올림픽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는 게 여기는 NHL 선수들이 뭐 아직 합류할 수 있다 없다가 또 뭐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뭐 지금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나와요. 플레이오프랑 맞물려 있긴 하지만
뭐 큰 그 변수는 아니죠. 예, 보통 합류합니다. 보통 네. 대표팀에 거의 합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워요. 평창 올림픽보다 더 어려운 대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정말 예 대단하다고 칭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편성 딱 보는 순간 박김찬 PD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예, 올림픽 조 구성하고는 또 다른 캐나다 빼고는 또 다른 구성이기 때문에 언제 1, 2년 사이에 이 짧은 기간 사이에 이 강팀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캐나다랑 2번 만나요. 예, 절대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좀 신기하고 재밌네요. 체코 스위스 올림픽 때 만나고 또 뭐 세계 선수권 가서는 핀란드, 미국, 독일 뭐 이런 쟁쟁한 팀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설레고 예, 기대는 뭐 크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예, 선수도 보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쉬운 팀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쉬운 팀이 없습니다. 비조는. 네. 네. 한 팀도 없어요. 덴마크가 저는 좀 눈길을 끄는 게 올해 2월이었죠. 고향에서 덴마크랑 우리랑 했었는데 물론 멤버는 뭐 그때랑 여기랑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겼었어요. 그 부분은 그냥 한 가지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찾을 수 있지만 그때랑은 너무 월드 챔피언십에서 나왔던 덴마크의 그 로스터의 무게감과 그 당시의 덴마크의 로스터의 무게감은 네.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너무 없는 데서 끄집어낸 거 아닌가. 그리고 그리고 덴마크가 또 홈팀이네요 이번에. 그리고 2018년. 그때 또 SHL에서 뛰고 있는 뭐 일부 선수들이 합류가 안 했었죠. 한다고 했었는데 안 네. 했었죠.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예를 들기에는 약간은 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편성만 봐도 예, 조편성을 안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잔류만 해도 초대박. 그렇죠. 초대박. 이런 정말 네, 초대박. 조편성이 나와 놓고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잔류만 하면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A조는 코펜하겐에서 진행이 되고 B조는 헤르닝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B조 홈팀인 덴마크와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헤르닝에서 조별리그를 7경기를 하게 되겠군요. 아까 뭐 일정이 빡빡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내년에 한번 5월에 마음껏 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의 팀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붙는 모습 한번 보시면서 뭐 부담 없이 그냥 즐기시죠. 도전자니까 우리 초대박을 기원하면서. 사실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성과를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정말 뭐 8강 가자 이런 진짜 엄청난 성과를 바라보시고 이제 이 대회를 보시는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레벨과 정말 탑 레벨의 팀과 붙었을 때는 진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딱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세계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거니까 네, 같이 공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펼쳐지는 2018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1년 남았어요. 그 전에 일단 올림픽 껴있으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아 리그도 있습니다. 그 전에 아시아리그. 그 전에 아시아리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시아리그 소식이 하나 있군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언전의 97회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017-2018 시즌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아시아리그는. 네. 그래서 뭐 각 팀들 간의 그 어떤 새 시즌에 대한 구상도 한창이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아시아리그에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또 박힘찬 PD가 또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 22일에 이제 아시아리그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예, 이때 몇 가지 좀 확정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네.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갑자기 나타난 큰 변수가 돼버렸는데 예. 차이나 드래곤의 참가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
라는 내용인데 뭐 이전에도 계속 차이나 드래곤이 참가 한 해 만에 뭐 빠진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참가를 했고 또 조금씩이나마 항상 꼴찌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차이나 드래곤이었는데 요번에 중국 협회에서 아시아 리그를 탈퇴하겠다라고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 리그 구성이 이제 각국의 협회 를 통해서 이제 협회 소속에 있는 이제 실업팀 내지는 뭐 팀들이 구단들이 이제 아시아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협회에서 아예 그냥 아시아 리그를 탈퇴해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차이나 드래곤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 드래곤은 지금 치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또 스폰서도 얻었고 뭐 좀 지난 시즌 또 성과도 괜찮았고 해서 더 발전을 꾀하려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이나 드래곤은 일단은 6월 3일까지 이 참가 여부에 관련해서 협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우리도 몰랐던 내용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글쎄요, 중국 협회는 일단 지금 이제 평창 다음에 올림픽이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시아 리그보다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뭐 KHL이라던가 뭐 그런 자체적인 준비 방안을 모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일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뭐 협상은 해보겠다라고 차이나 드래곤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중국 아이스하키 협회가 차이나 드래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단 아시아리그 탈퇴를 통보한 상황인데 일단 뭐 규정상으로 중국 아이스하키 협회 승인 없이는 차이나 드래곤이 아시아리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떠나서 이제 협회 소속이 된 팀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예 그 협회 자체가 아시아리그를 탈퇴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예, 차이나 드래곤은 협회 없이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차이나 드래곤이 빠진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아시아리그 8팀이 될 텐데, 사할리는 참가를 계속 하고요. 네. 8팀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뭐 팀이 하나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니까. 예, 경기 일정부터 해서 지금 변수가 되겠네요. 예, 좀 빨리빨리 지금 올림픽도 껴있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좀 일정이 확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죠. 차이나 드래곤의 올 시즌 참가 여부는 6월 초 정도에 일단은 다음 주 중에 답이 나올 거라고 들었는데 이 소식이 또 귀추가 주목되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정규리그 일정이 9월에서 12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8월 말에 시작을 해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8월 말에 시작해서 뭐 3월 초중순까지 정규리가 진행이 되고 바로 이어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단축된 시즌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6라운드 제도였죠. 홈앤어웨이 3차전씩 가져가서 이제 팀당 6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라운드로. 그러면 2연전씩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다고 하고 플레이오프는 3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하고 올림픽 치르고 이제 3월 달에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텀이 있죠. 예, 1, 2월에 텀이 있고. 그렇네요. 예, 이게 그래서 올림픽이 1, 2월은 또 올림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1, 2월 달에 그냥 놀 수만은 없으니까 약간 컵 대회 형식으로 미니 대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일단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각 팀마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올림픽 나가니까 우리나라 팀 3팀의 일단 리그 일정에 좀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일본 팀, 뭐 사할린, 중국의 차이나 드래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나머지 팀들 입장에서도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뭐 할 거냐 경기가 없다는 거는 좀 뭐 공백이 있으니까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국제 대회 뭐 유로 챌린지라던가 올림픽 예선이라던가 그런 국가대표 경기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자국 리그 국내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치러내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텀이 좀 더 길어졌죠. 2달 정도의 텀이 있는데 요 기간을 어떻게 이 아시아 리그도 어떻게 보면은 리그인데
좀 이게 연속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도 그런 중간중간에 한 달씩 비는 스케줄 때문에 좀 그렇죠. 연속성이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더 구멍이 커서 이걸 어떻게 메꿔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변수 때문에 많은 또 영향이 있게 되는 올 시즌인데요. 일단 플레이오프를 3월에 진행한다고 했어요. 아까. 네. 근데 플레이오프 방식도 좀 바뀔 것 같다면서요? 예,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6개 팀까지 6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5개 팀까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예. 뭐 지난 시즌처럼 뭐 상위권 팀, 하위권 팀 맞붙어서 뭐 준 플레이오프 이렇게 거쳐갈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농구처럼 1, 2팀이 기다리고 있고 밑에 팀이 차례차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면서 맞붙게 될지 그런 방식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확정이 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차이나 드래곤의 참가 여부도 영향을 끼치겠네요. 네, 일단은 5개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된다라는 거는 확정이인데 요 5개 팀이 어떻게 플레이오프 일정들을 소화할지는 아직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선수 제도가 바뀐다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뭐 아시아권 있는 선수들 제외하고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서요. 일단 대면 킬러 웨일즈, 차이나 드래곤, 하위권 팀들은 이 외국인 선수를 4명까지 쓸 수 있게끔 확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한 명 추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팀들 6강 플레이오프권 안에 있었던 팀들은 2명으로 축소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하이원이 그때 결정할 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이원은 지금 6강 플레이오프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4명이 쓰기에는 또 다른 팀들의 그런 반발이 있다. 이게 외국인 선수 뭐 명수 조정하는 거는 어쨌든 팀 간의 전력 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하이원은 일단은 3명을 쓸 거냐 2명을 쓸 거냐는 다른 팀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결정 여부는 29일까지 확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5월 29일이요? 네, 그래서 뭐 하이원이 외국인 선수를 2명을 쓸 거냐 3명을 쓸 거냐 요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하이원이 외국인 선수를 2명 보유를 했었잖아요. 예. 니코 쿠코넨, 뭐 타이러 브리클러 이렇게 2명을 보유했었는데 올 시즌 뭐 3명까지 쓰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좀 더 외국인 선수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렇군요. 외국인 선수가 바뀌는 건 또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대명이나 차이나 드래곤 쪽에서는 뭐 크게 전력적으로 득이 될 것이란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여러 포지션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셈이니까 전체적인 리그 뭐 상향 평준화를 꾀하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안양알라는 사실 지난 시즌에 마이클 라자 1명밖에 없었거든요. 외국인 선수, 공식적인 외국인 선수가. 그럼 2명이면 오히려 1명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여유가 생기기는 하는데 근데 뭐 기아 선수들도 뭐 말이 기아 선수지 이게 플란토도 일단 외국인 선수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뭐 이거 돈 나가는 건 외국인 선수만큼 나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1명을 더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렇게 해서 쓰느니 지금 한라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대표로 거의 다 차출이 돼서 거의 아시아리그가 좀 뒤숭숭하게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선수 보강이 더 일단은 선수 보강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 비용을 넘겨두고 외국인 선수를 그렇게 출혈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선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올림픽으로 인해서 가장 흔들릴 수 있는 팀은 사실 안양알라거든요. 그렇죠. 선수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그 공백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메꿀 것이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선수 보강으로 메꿀 것이냐는 안양알라의 또 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선수 2명으로 줄면 일본 팀들이 사실 제일 손해 아닙니까? 전력상으로는 손해인데 요 안이 뭐 일본 쪽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일본 팀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라운드 수가 4라운드로 줄어든 부분 그리고 뭐 외국인 선수 기용을 또 줄이는 부분도
뭐 일본 팀 입장에서는 뭐 전력은 둘째치고 지금 팀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뭐 고민이 됐었고 또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온 거고. 뭐 대한민국 팀들이나 뭐 차이나 드래곤도 최근에 그랬고 러시아 팀 사할린 팀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더 투자를 하면서 더 붐업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일본 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 국가대표팀 성적도 그렇고 그런 약간 침체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좀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었네요. 그렇군요. 자, 각 팀별로 새 시즌 준비 지금 뭐 선수들 계약 문제도 걸려 있고. 일단은 5월 29일까지 이제 각 팀마다 재계약 관련해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요. 30일부터는 이제 계약이 안 된 선수들, 그래서 FA로 나오는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30일부터 또 뭐 여기 있는 선수가 저쪽으로 옮겨가네 만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속속들이 나올 테니까 뭐 당분간 뭐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은 나오겠네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미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선수들 명단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어요. 뭐 일본 팀들은 이미 방출 선수들을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이제 아이스벅스의 윤지만 선수가 이제 팀을 나오게 됐었죠. 네. 그렇고 대명 킬러 웨일즈도 그렇게 명단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이제 30일부터 다른 팀을 찾아서 또 열심히 협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갈지 이 소식이 이제 속속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 다음 주 이후로 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대한 그 업데이트 소식은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이번에 많은 선수가 해지가 됐던데 또 전정훈 선수 군대 갔고 또 대명 킬러 웨일즈도 어떻게 선수를 보강할 거냐. 거기다 지금 감독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감독 코칭 스텝까지 싹 다 지금 로고도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이거 새로 재창단하는 느낌으로다가 팀이 완전 싹 바뀌고 있어서 로고도 바뀌었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요.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97회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당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쪽에도 있습니다. 라디오, 네이버 TV 온더스포츠까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100회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분 게시물에 댓글로 97회, 98회, 99회까지 여러분이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고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듣고 계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협회 관계자분들, 할 말 있으신 분들도 있을 선수분들까지 다 그분들이 뭐 듣고 있는데 청취자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청취자분들이신 거니까 굳이 나와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락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많으면 아쉽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는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는 그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국내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9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습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